요즘 뉴스에 이런 헤드라인이 많이 보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부동산 해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서울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지혜를 다 짜내도 구조적인 요인이라 뾰족한 해법이 없다. 근본 문제는 수도권 과밀이고 이걸 풀려면 전국적인 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이전 같은 큰 판짜기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했습니다. 야당은 바로 집값 잡겠다더니 결국 손든 거냐, 정책 실패를 인정한 거다라고 공격했습니다. 여권 쪽에서는 어느 나라든 수도권 집값은 구조적인 문제라 단기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 진단이라고 방어하는 중입니다. 결국 지금 논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서울 집값은 정말 구조적으로 영영 안 떨어지는 게임판이냐, 아니면 과거에도 이런 말이 나왔던 순간이 있었고 결국은 사이클이 꺾인 적이 있느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사례 1. 1970년대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무적 신앙. 첫 번째는 1970년대 미국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치솟고 주식과 채권의 실질 수익률은 박살나던 시기였죠. 이때 시장의 분위기는 간단했습니다. 종이 자산은 다 쓰레기고 집과 땅 같은 실물 자산, 그리고 금만 믿을 수 있다. 실제로 그 시기에는 S&P 500은 인플레이션을 제하면 거의 못 벌거나 잃었습니다. 반면 부동산과 금은 명목상으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영원한 인플레이션 해지다, 집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신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결말은 달랐습니다. 볼커 연준 의장이 초고금리로 인플레이션을 찍어 누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폭등했습니다. 거래가 마르고 실질 주택가격은 수년 동안 힘없이 눌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가격이 버티는 것처럼 보여도 인플레이션을 빼고 보면 부동산도 결국 꽤 큰 조정을 겪은 셈이었습니다. 사례 2. 1960년대 크레딧 크런치와 모기지 마비. 두 번째는 그보다 약간 앞선 1960년대 후반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SNL이라는 저축대부조합이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사려면 모기지는 당연히 나온다. 이게 사회 기본 전제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1966년 이른바 크레딧 크런치가 터지면서 금리가 치솟고 예금이 은행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자 모기지 자금이 말라버렸습니다. 평범한 중산층이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 자체를 받기 힘든 상황이 온 거죠. 이때 나타난 모습이 중요합니다. 집값이 하루아침에 반토막 나기보다는 주택 착공이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얼어붙으며 몇 년에 걸친 긴 침체와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집값은 그래도 안 떨어질 거다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대출이라는 혈관이 막힌 시장은 조용하게 길게 식어갔습니다. S&P 500도 경기 둔화와 함께 흔들렸습니다. 사례 3. 2000년대 초 미국 주택붐. 전국 집값은 안 떨어진다. 세 번째는 2008년 직전 2000년대 초반입니다. 닷컴 버블이 꺼진 뒤 1%대 초저금리와 완화된 규제가 이어졌습니다. 자본이 기술주에서 벗어나 집과 모기지 증권으로 몰려들던 시기입니다. 당시 월가와 학계, 정책당국까지 이렇게 믿었습니다. 미국 전국 주택가격이 동시에 떨어진 적은 거의 없다. 주택은 지역별 소규모 조정은 있어도 전국적인 폭락은 없었다. 그래서 주택을 담보로 한 증권은 구조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내러티브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2006년을 고점으로 미국 집값은 전국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여파가 금융 시스템 전체로 번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졌습니다. 2008년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전국 집값은 안 떨어진가라는 말이 역사상 가장 크게 틀린 순간이 거기였다는 것입니다. 3. 세 사례의 공통점과 차이점. 먼저 공통점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항상 사이클 후반부에 나온 말입니다. 부동산이 실제로 몇 년 동안 계속 오르거나 다른 자산 대비 압도적인 성과를 낸 뒤에야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은 구조적으로 안전하다. 영영 안 떨어진다. 둘째, 가격만 본 게 아니라 신용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전제를 함께 믿었습니다. 모기지는 항상 나온다. 금리는 어느 수준 이상은 안 간다. 정부가 부동산을 절대 안 깨트릴 거다. 이런 믿음이 깔려 있었죠. 셋째, 결국 시장을 무너뜨린 건 집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신용의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금리가 튀거나 대출 기준이 바뀌거나 자금이 갑자기 빠져나가는 순간 거래가 말랐습니다. 그 다음에야 가격이 서서히 혹은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차이점도 있습니다.
1970년대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해서 가격이 떨어진다기보다 실제 가치가 갉아먹히는 식의 조정이었습니다. 표면 가격은 버티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생각보다 벌 게 없는 조정이었죠. 1960년대 크레딧 크런치는 시스템이 단순했던 만큼 대출이 막히는 순간 주택시장이 통째로 얼어붙는 방식이었습니다. 거래 절벽과 건설 붕괴가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은 파생상품과 레버리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블이 터질 때 부동산 가격 하락이 금융 시스템 전체 위기로 증폭되는 구조였습니다. 결과의 모양은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영영 안 떨어진다라는 말을 믿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셋 다 결국 뒤늦게 비싼 수업료를 치른 케이스였다는 점은 같습니다. 4. 마무리. 지금 우리에게 주는 힌트. 이제 다시 오늘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부동산 해법이 없다라는 말은 정치적으로 보면 정책 포기냐 현실 진단이냐를 둘러싼 싸움입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서울 집값은 구조적으로 영영 안 떨어진다고 믿기 시작한 순간이 혹시 이미 오고 있는 건 아닌가? 미국 역사에서 봤던 것처럼 부동산은 분명히 강한 자산이고 긴 안목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을 이긴 시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도 영원히 안 떨어지는 자산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사이클 후반부마다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믿을 때 항상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던 건 금리와 대출 규제, 그리고 소득 대비 가격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한국 부동산을 볼 때도 정치인의 한마디에 너무 흥분하기보다는 냉정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지역의 소득 대비 집값이 어느 구간에 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리와 대출 조건이 앞으로 더 풀리는 방향인지 아니면 언제든 조일 수 있는 구간인지 봐야 합니다. 실제 공급이 숫자만 있는지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역사에서 한 번도 영원히 안 떨어지는 자산은 없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사이클의 후반부에서 비싸게 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이클의 리듬을 의식하면서 조금 더 냉정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고 싶은지 이번 이슈를 계기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